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이스트에 부임하게 된 한민기라고 하고요. 제 발표 주제는 질 브라사드와 찰스 베넷이 수상한 양자, 양자란 무엇인가? 양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양자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양자를 최대한 쉽게 이 강의의 취지에 맞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은 올해 수상자, 공식적으로 2025년 튜링상 수상자는 질 브라사드와 찰스 베넷 두 분이고요. 이 두 분의 업적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이 두 분은 일종의 양자 정보 이론과 양자 암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분과 대응되는 고전의 세상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클로드 채넌이잖아요. 요즘에 쓰는 AI 이름도 클로드 채넌 이름에서 따온 클로드고, 이분이 처음 컴퓨터가 나오기도 전에 정보 이론과 암호학을 창시를 하셨죠. 그리고 이젠 모두가 이분을 그냥 정보 이론 전산학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브라사드와 베넷은 바로 그런 거의 양자 버전 분들이에요. 양자 정보 이론과 양자 암호학을 창시하셨고, 클로드 채넌과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가 없을 때, 양자 가지고 실험을 거의 못할 때 이미 이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관찰한 분들이에요. 특히 그 구체적인 수상 내역은 양자키 분배와 양자 순간이동 혹은 양자 얽힘의 공로로 수상을 했는데요. 특히 양자 얽힘 같은 거는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이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만든 이론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실험을 한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양자 컴퓨터의 한계에 대해서 최초로 밝힌 분들이기도 해서 이런 다들 궁금해하는 양자란 무엇인가,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쉽게. 근데 문제가 있죠. 양자역학 수강하신 분들 혹시 많으신가요? 일단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물리학을 몰라요. 그래서 양자역학하면 맨날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위에 건 이제 제가 몇 번 써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이란 걸 알거든요. 근데 밑에 이것들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것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양자 정보 이론, 양자 암호학이잖아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고전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고전 컴퓨터를 생각할 때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을 생각하지 않아요. 컴퓨터 돌릴 때 FMA 생각하면서 돌리나요? 저 핸드폰 쓰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양자 정보학 이론,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엄청 쉬운 것들만 가지고 오늘 강의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오늘 얘기할 양자역학적인 현상은 딱 하나예요. 편광. 혹시 편광에 대해서 아시나요? 빛이 파동성, 입작성을 가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편광이란 건 빛이 갈 때 사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파동성을 띠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빛을 하나 보내면은 사실은 걔가 방향성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는 와중에 파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직으로도 할 수 있고 수평으로도 할 수 있고 45도, 마이너스 45도 기울어져서 막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저희가 사용할 성질은 이거예요. 얘네가 움직이고 있는 파동의 방향, 그러니까 편광의 방향이 우리가 필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45도로 기울어져서 진행하고 있을 때 45도로 기울어진 필터를 들고 오면은 이 45도 기울어지는 통과를 하고요. 45도가 안 기울어진 애는 특정 확률로 통과를 못하고, 그리고 통과한 애들은 전부 다 45도가 돼버려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물리학쯤에 배우거든요.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거든요. 다행히도 오늘의 톡은 이것만으로 전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상황을 복잡하게 할 거예요. 편광에서도 특히 방향을 네 가지 생각할 거예요. 수직, 수평, 45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네 가지를 돌릴 거고요.
그거를 뭐 수직 수평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45도 마이너스 45도는 x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필터도 이 딱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x 방향 필터 플러스 방향 필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45도 기울어진 평광을 가진 빛이 그 x 방향 필터를 지나면은 정확히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기울어진 평광을 가진 빛이 그 x 방향 필터를 지나가면은 얘가 그냥 통과 못하고 아 이게 반대로 45도 기울어지거나 그냥 45도 기울어지거나 정확히 반반의 확률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건데요. 우선은 가장 쉬운 어플리케이션이 이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라 그랬잖아요. 양자적인 현상.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무런 다른 조건이랑 관계없이 수직으로 평광된 빛이 X방향 필터를 지나면은 45도로 기울어지거나 마이너스 45도로 기울어지거나 이게 무조건 반반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다른 현상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른 조건이랑. 이게 완전히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되게 어렵지 않게 이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광원에서 그 광자를 빛을 평광시켜서 보내고 얘네를 딱 그 다음에 플러스 축으로 평광시키고 x 축으로 필터를 하면은 45도면은 앞으로 마이너스 45도면은 옆으로 가는 이런 장치를 만들면은 앞으로 가면은 0이라고 출력하고 옆으로 가면 1이라고 출력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면은 얘는 물리학적으로 완벽한 난수가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사실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꽤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양자역학적인 현실 가지고 난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양자역학이 없이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난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간단한 사실 가지고도 양자역학의 정보 이론적인 응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빛을 x축 혹은 플러스축으로 평광을 시킬 거고요. 정확하게 네 방향으로요. 그리고 필터를 지나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축으로 평광된 빛이 x필터를 지나잖아요. 그럼 얘는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방향이 그대로 쭉 지나가거든요. 근데 평광된 축과 다르게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 빛의 방향이 무작위가 돼버려요. 무작위로 45도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관찰을 했어요. 이거 방향을 비밀로 하면 안 되나? X축이나 플러스축 이거를 비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 방향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이 빛을 나중에 보고 그 방향 그대로 필터를 하면은 원래 그대로의 방향이 나와요. 근데 방향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방향을 찍어야겠죠. 플러스나 X. 근데 잘못 찍으면은 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는 빛을 평광을 시키고 그 평광시킨 방향을 숨긴다면은 얘는 평광시킨 방향을 아는 사람은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데 평광시킨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낮은 확률로 그냥 얘를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관찰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베넷과 브라사드는 아니고 위즈너예요. 스티븐 위즈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옛날에 사실은 이분이 아까 두 분이 선구자라 그랬는데 이분은 선구자의 선구자예요. 이분이 양자역학적인 거 가지고 뭔가 정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마 1970년, 1968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방향을 숨기는 아이디어, 이 방향을 숨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 많이 빛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 방향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방향을 숨긴 빛들은 나는 방향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빛들이 나중에 왔어도 이거 내가 만든 빛이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방향을 한 번이라도 실수로 찍는 순간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거기다가 나중에 알려지지만 이렇게 만든 빛들은 복제도 안 돼요. 뭐 생각하면 빛이 복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얘가 화폐 같은 거 아니야? 얘는 나는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손대면 망가지고 복제도 안 돼. 얘 가지고 화폐나 어음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거 나오기 한참 전에, 사실은 1970년대면은 암호학이 제대로 정립되기도 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암호학적인 양자 컴퓨터의 응용을 찾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빠르면은 별로 안 좋아요. 1968년에 그 IEEE의 논문을 냈는데 게재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게 너무 어려웠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 양자역학이라는 게 세상에 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하냐. 뭐 추후에 출판은 됐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뭐 학계에서 일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학계에 딱히 미련을 두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논문도 출판도 딱 그 시도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꿍쳐놨대요. 이 논문을. 그래서 출판이 83년에 된 거거든요. 엄청 옛날 논문인데, 거기다가 웃기는 게 이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가고 유대교에 기일을 내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대학에 가끔 나와가지고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와서 이상한 질문을 했대요. 그 제 포당 멘토도 이분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노동이 좋다. 당신도 노동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이한 분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러면 논문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 70년대 잃어버렸는데 이 논문이 어떻게 나중에 알려졌나? 이게 학생이 자취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1970년대 초 혹은 60년대 후반, 그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베넷이 배고한 거래요. 베넷과 위즈너는 학부생 친구였어요. 학부생 동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베넷은 하버드로 가고 위즈너는 콜롬비아로 갔는데 그래도 뭐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베넷이 위즈너한테 종종 놀러 갔대요. 그리고 자취방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학원생이 만나면 뭐 하겠어요. 연구 얘기하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위즈너가 뭐 집에 있는데 베넷이 놀러 왔어요. 물론 그때는 한참 젊었겠죠. 이 당시에 뭐 연구 얘기를 하다가 위즈너가 베넷에게 내가 이런 거 했다. 얘는 복제도 불가능하고 나중에 검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베넷은 되게 흥미로웠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했대요. 내 친구 이진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치만 10년 동안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뭐 양자역학도 잘 모르고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1979년 10월에 해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브라사드가 지금은 뭐 제가 그림을 잘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변에 서 있는데 수영을 하고 있었대요. 해변에서. 아마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수영을 하고 다가왔대요. 그러더니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양자화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수영하고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연히 아무 데서나는 아니고요. 그 컴퓨터 과학학회 아마 폭스 같은 데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쉬는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물론 브라사드는 이 사람이 베넷인 줄도 몰랐대요. 그냥 와서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이게 암호학적으로 뭔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한 1, 2년 후에 최초의 양자 암호 논문을 냈어요. 그때 양자 퀀텀 크립토그래피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위즈너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이렇게 방향이 있는 빛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복제 불가능한 지하철 토큰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때 양자 암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양자라는 게 되게 신기하구나, 재밌다 하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BB84 그 튜링상을 받은 업적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평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아까 주로 말한 거는 그 평광이 된 방향을 아는 사람은 빛을 복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근데 틀리면 평광이 망가지죠. 그러면은 뭐 이거 가지고 막 보내고 숨기고 싶은데 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둘이 아무것도 서로 방향을 모르고 그러면은 방향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방향은 플러스랑 X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많이 보내고 찍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이 찍으면 한 반 정도 맞겠죠? 그 반 정도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내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 BB84라는 키 분배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베넷이 평광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밀로 해요. 그걸 전부 브라사드한테 보내요. 브라사드는 오는 족족 그냥 방향을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리고 그냥 쭉 필터를 한 다음에 어떤 방향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축을 했는지 어떤 축을 썼는지 얘기를 해요. 한 반 정도 맞겠죠. 그 반 정도의 방향이 맞았던 거는 그 베넷이 골랐던 빛의 방향이랑 브라사드가 본 빛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네 둘이 그냥 공유하는 키가 생기는구나. 이게 그 BB84라는 키 분배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애를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 있죠. 이 광자를 가로채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브라사드와 베넷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같은 축을 사용한 빛 중에서 이게 무조건 원래는 다 같아야 되는데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공개해 버리자. 그리고 그 중에서 다른 게 있으면은 중간에 누가 훔쳐갔네, 누가 이상한 짓을 했네, 그런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걸 관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증명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양자암호는 첫 논문은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크립토란 학회에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사람들이 양자역학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작은 학회에서 발표는 했는데 출판은 안 됐어요. 한 페이지짜리 초록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인도 지역에서 학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베넷이 가가지고 이거 BB84 이 프로토콜 너무 재밌는데 하고 이거 가지고 초청 강연을 하고 이거 가지고 논문을 낸 거예요. 이게 그냥 남아있는 BB84 프로토콜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거 된다 그러는데 관심 없는 이유가 뭘까? 이거 안 돼서 그런 건가? 하고 실험을 해봤대요.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1989년 10월에 실험을 했는데 이게 딱 이 사람들이 만난 지 10년 후죠. 거의 10년 기념으로 실험을 성공했는데 두 사람의 거리는 한 30cm였대요. 실험한 거리.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이 있으면 보이겠죠, 사실. 거기다가 그 장치도 안 좋아가지고 0을 인코딩하는 거랑 1을 인코딩하는 거 이거의 소리가 달랐대요. 쾅쾅 소리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귀가 없는 이브스드로퍼, 중간자한테는 안전한 암호를 만들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이후에 사람들이 재밌어 했어요. 이제 물리학자들도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수십 킬로미터에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니까 구현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이 프로토콜만을 위한 칩을 아예 만들고 위성에서는 그냥 그 광자를 쏘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기교환을 해보고 광섬유에 아예 그 데이터를 씌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과학원, 서울대 이런 데서 연결해가지고 실험도 많이 해봤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험을 하는 검증 단계고요. 얽힘도 굉장히 재밌는데 아쉽게도 얽힘은 조금 어려워가지고 얽힘이 뭔지만 설명을 할게요, 가볍게. 얽힘이라는 거는 이 빛이 아까는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평광을 하면 방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빛을 엄청 세게 쏜 다음에 크리스털을 통과시키면은 빛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근데 그 두 빛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얘네 방향을 모르는데 만약에 이 얽혀 있는 광자를 플러스 필터로 해서 위를 관찰했어요. 한 광자를. 그럼 다른 광자도 똑같이 무조건 위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당연히 이러면 둘 다 위 아니었냐. 그래서 다른 게 나왔어요. 만약에 오른쪽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오른쪽이 나와요. 이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방향성이 항상 같은 게 얽힘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양자 순간이동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양자 상태를
부순 다음에 저쪽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양자 상태를 슉 날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분들은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응용이 많구나를 처음 밝힌 분들이고, 그러면 양자 얽힘이 정확하게 만들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불완전한 거 가지고도 완전한 거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없을 때도 이런 거 가지고 컴퓨팅을 하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게 양자 컴퓨터겠죠. 그래서 짧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죠, 이름 그대로. 그리고 양자역학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물리학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응용으로는 양자 현상 자체를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거 있잖아요. 얘를 양자역학적인 걸 실험을 하려 그러면은 우라늄에 뭐 파티클이 한 300개 정도 있대요. 그래서 2의 300승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대요. 근데 얘는 우주 전체에 있는 파라미터 파티클 개수거든요, 대충.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실험을 도저히 못하는 대상이고, 이거를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은 그냥 그 자체가 얘네를 양자 상태를 그냥 인코딩할 수 있으니까 실험할 수 있지 않겠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대표적인 응용이고, 그리고 이 제안이 나온 한 10몇 년 후에 피터 쇼어가 밝힌 게 소인수분해도 양자 컴퓨터로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인터넷 보안이 전부 소인수분해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얼마큼 왔을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너무 강력하고 궁금하니까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양자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1년에 15를 소인수분해했어요. 저보다는 좀 느려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15를 소인수분해하는 양자 회로는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21을 소인수분해하는 양자 회로를 적어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엄청 커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큰 21을 소인수분해하기 시작하려면은 좀 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는 엄청나게 에러가 많고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혼자 망가져요. 그래서 양자 에러를 정정한 양자 에러 정정 부호가 필요한데, 얘네가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실험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다 안 됐어요. 그치만 되게 많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양자 컴퓨터의 에러 코렉팅 코드, 에러 정정 부호를 실험을 해봐서 물리적 에러보다 더 작은 에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자 컴퓨터를 조금만 더 키우면은 진짜로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실증은 했고요. 이제 이 규모 키우는 것만 문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측하기로 한 2035년쯤이면 진짜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한 10년 전, 5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 기억엔 2년 전 미국 국방성 리포트에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올해 논문이 몇 개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양자 에러 정정 부호에 관한 실험인데요. 이 보면은 저자들이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이 없는 이유가 저자가 이래요. 한 200명 됐던 것 같은데, 진짜 구글 퀀텀 이러면은 좋은 말 다 붙었죠. 구글과 퀀텀과 AI. 얘네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노력하는 거겠죠. 근데 올해 구글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양자 컴퓨터 발전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우리 최적화 결과 이제 플레인하게는 안 밝힐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자 회로를 최적화를 했는데 양자 회로 자체를 공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 회로를 갖고 있다는 영지식 증명을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구현하면 위험할까 봐.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29년 정도에는 우리 진짜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생각엔 한 1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보안에서는 10%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꽤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하게 아무도 안 알아봐주던 이 양자 정보 이론, 양자 암호 이게 점점 표준화가 돼가고 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양자 내성 암호를 준비하고 하지만 인터넷의 사용자가 실제로 양자 내성 암호를 쓰는 건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어요. 저는 토스 같은 데서는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컴퓨터, 고전 컴퓨터 이후로 최초로 만나는 펀더멘탈하게 다른 모델이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잖아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저 말고 국가가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세계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많은 그럴듯한 응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